보실게요. 여러분 교재는 어디를 보시냐면 77페이지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등록 기준, 법인의 등록 기준이 한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등록 기준이 한 문제가 나오는데 주로 법인 물어봐요. 77페이지 보면 박스가 위아래 두 개 있죠? 아래쪽 박스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박스에 있는 내용을 보기 전에 자, 칠판에서 설명을 먼저 들으시는 거예요. 일단 중개법인을 차리려면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법인하고 이 법인이 만약에 이제 중개업을 하고 싶어. 중개업. 그러면 법인 상태에서 바로 못해. 자, 관청에 등록을 한 번 더 하셔야 돼. 등록을 하면 그때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인데 여기가 정확히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돼서 떳떳하게 뭘 할 수 있냐면 중개업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목표는 뭐냐면 중개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관청에 등록을 해야 돼. 뭐 등록이 되면 그때부터 법인은 법인인데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위아래가 이렇게. 그럼 법인은 처음에 어떻게 만들었냐? 법인은 원래 법인은 단체예요. 모임이에요. 단체나 모임인데 법인이라고 이렇게 불리울 수 있으려면 설립 등기를 맞춰야 돼요. 설립 등기가 맞춰지면 법인으로 승격이 되는 거예요. 법인이 등록까지 했죠. 그러면 중개법인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3단계. 여기 단체 모임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설립 등기. 등록이 아니고 여기는 등기고 등기가 되면 이렇게. 등록까지 가면 이렇게. 이제 그런 구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뭐냐면 이 법인이 등록이 되려면 어떠한 조건을 갖춰야 되냐 이거지. 그래서 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은 5가지 정도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요건이 뭐냐 그러면 첫 번째 요건이 자격증이 있어야 돼. 그 중개 자격증. 그 자격증은 대표자 요 사람이 갖고 있어야 되고 대표이사. 그 다음에 이 사람만 증이 있다고 될 게 아니고 요 대표자를 뺀 임원 중에서 제외예요. 뺀 임원 중에서 임원사원. 임원사원은 높은 사람이에요. 아까 할 때 사원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회사에 따라 경영진을 임원이라고 부르는 회사도 있고요. 회사에 따라 임원진을 사원이라고 부르는 회사도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구별해서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반 직원이 아니고 높은 사람이라고 하면 돼요. 둘이 같은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임원사원 중에서 3분의 1 이상은 증이 있어요. 시험 문제 낼 때는 요 3분의 1이라는 요 숫자 물어보고요. 요 제외냐 포함이냐 요거 물어보고 2가지 갖고 출제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갑이라는 법인이 있는데 대표이사는 자격증이 있는데요. 대표이사를 뺀 임원이 이렇게 3명입니다. 보통 이제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임원은 이사, 감사까지도 임원이에요. 이렇게 3명이 있다면 중개법인으로 등록이 되려면 이 3명 중에서 최소한 자격증을 몇 명 갖고 있어야 되냐 요걸 물어봐요. 3명이라면 일단 요거 3분의 1 이상인데 대표이사는 빼고 치죠. 그러면 이 3명 중에 최소 몇 명 증이 있어야 됩니까? 1명만 있어도 되는 것이 이상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3분의 1부터 되는 거니까요. 1명만 증이 있어도 되고 2명 있으면 더 좋고 3명 다 자격증이 있다. 그건 나쁠 거 하나 더 좋지 뭐. 그런데 만약에 이 3명 중에 자격증인 사람이 1명도 없어요. 다 무자격자예요. 이 사람 자격증이 있는데 그러면 등록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3명이면 1명 있으면 되는데 만약에 A, B, C, D, E 이사가 1명 더 있어요. 그러면 최소 몇 명? 1명 갖고 안 됩니다. 이제 2명 이렇게 되지. 5명이면 2명. 6명이면 그래도 2명 이렇게 되죠. 3분의 1 이상이니까
시험에는 7명 물어봤습니다. 7명이면 최소 몇 명? 몇 명이요? 2명이요, 3명이요? 3명. 요 기출문제. 2명이다 이렇게 나왔었지. 3명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요걸 이해하셨으면 자격증 없는 사람도 높은 사람인 임원 사원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지. 다 자격증 갖고 있을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격증 없는 사람도 임원 사원 될 수가 있다. 그렇지만 대표자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걸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러면 3명 다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대표이사 자격증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등록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씨. 그러니까 첫 번째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요건상으로 봤을 때는 2개입니다. 2개. 여러분 교재는 77페이지 보시게 되면 동그라미 디귿번입니다. 박스. 디귿번.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되며 대표자를 제외한, 포함한 그러시면 안 돼요.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 중에서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거. 요게 디귿번이에요. 요거 하나 있고. 자, 또 가요. 이번엔 실무교육 받으셔야 돼요. 우리 창업할 때 받는 교육은 무슨 교육이라고 그랬어요? 실무교육이다. 넘기실 게 아니고 그대로 놔주세요.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칠판 보시고 그 다음에 어디 밑줄 긋습니다. 제가 읽는데 밑줄 긋고 그러고 끝나요. 수업 끝나요. 예? 실무교육을 받으셔야 된다. 근데 누가 받냐면 높은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가끔 칠판에 보면 이렇게 구멍을 뚫어놓은 게 있어요. 거기가 핵심이에요. 핵심. 색깔 다르게 한 게 거기가 핵심이고. 그러니까 다 받습니다. 그러면 대표자하고 임원사원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중에서 요 사람하고 요 사람은 자격증이 있어. 둘이는 자격증이 없어. 이 자격증이 없는 B하고 C도 실무교육 받으셔야 된다는 뜻입니까? 네, 그 말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 말이 전원이 다 받는다는 거죠. 다 받아놔야 뭐요? 오픈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뜻이죠.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이거. 그러니까 동그라미 리을번 보시면 대표자, 그 다음에 임원사원, 그 다음에 전원이 그 밑에 줄 실무교육을 받았을 거 이렇게 되죠. 분사무소는 나중에 해요. 지금 할 필요 없으니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가요. 이번에는 이제 뭐냐면 세 번째 조건이죠. 세 번째 조건이 뭐냐면 사무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등록에 필요한 3요소가 뭐예요? 자격증 따고, 그 다음에 또요? 실무교육 받고, 그 다음에 또요? 사무실로 넣고, 자실사. 이게 3요소가 입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법인도. 그죠? 그때 사무실은 원칙적으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합법적인 건물에다 사무실을 확보해야 되죠. 원칙. 다만 예외적으로 건축물 대장에 아직 등재가 되기 전의 건물이지만 사용 승인 받은 건물은 예외적으로 써먹을 수 있죠. 원칙 예외. 그 다음에 사무실을 확보하는 방법은 무엇이라도 좋죠. 자기 것도 되고 전세로 빌려도 되고 월세로 빌려도 되고 공짜로 빌려도 된다. 이게 뭐예요? 사용대차 그지 맞았어요. 아까 문제 나왔던 게 뭐죠? 그 다음에 이제 용도가 맞아야 됩니다. 중개사무실을 쓰려면 건축물의 용도가 셋 중에 하나에 들어가야 됩니다. 제2종 근생이거나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일반 업무시설이거나 아니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셋 중에 하나. 그리고 이제 법인은 좀 요건이 2가지가 추가돼요. 방금 전에 봤던 내용은 여러분 박스에서 몇 번이냐면 저기 미음번 본 거예요. 미음번. 제일 밑에 미음번이 있죠. 일일이 읽진 않겠습니다. 왜냐면 공인중개사행 개공하고 같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볼게. 중개법인 되려면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 돼야 돼. 그리고 상법에 나오는 회사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또는 협동조합에 들어가면 됩니다. 상법에 나오는 회사의 종류가 뭐가 있냐 이걸 아실 필요 없어요. 이게 들으시면 돼. 시험에 틀리게 절대 안 나와요. 상법에 나오는 회사의 종류가 5종류입니다. 주식회사 제일 많이 들어본 거예요. 그 다음에 유한회사 좀 듣기 힘들 거예요.
유한 책임회사. 이거 저희도 잘 몰라요, 솔직히. 상법에 나와요. 근데 유한 책임회사인데 현실적으로 보면 로펌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로펌이다 그러면 그 로펌은 거의 대부분 유한 책임회사 형태로 돼 있어요. 주식회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법인은 법인이에요. 법인은 법인. 여기도 회사도 다 법인 아니에요. 법인은 법인인데 이제 종류가 이렇게 5가지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한명회사. 좀 못 들어보려면 합자회사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의 종류가 5가지인데 합자가 들어가는 게 2개가 있고 뭐 유자 들어가는 게 2개 있고 뭐 주식회사는 뭐 너무 유명하고 이렇게 해요. 세부적으로 모르셔도 괜찮아요. 근데 요 5개 중에 하나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포인트가 뭐냐면 꼭 주식회사야만 되는 법은 없죠. 그러니까 중개법인 중에 유한회사도 있을 수 있고 여기 합자에서도 있을 수 있다. 합자에서가 뭔지 몰라도 괜찮아요. 물어보지 않아요. 5개 중에 하나 들어가는 거니까 반드시 주식회사 이해되는 건 아니다. 이거죠. 대신에 유한회사에도 좋긴 한데 자본금이요. 얼마 이상? 5천 이상. 자본금이. 그러니까 유한회사인데 자본금이 3천만 원이야. 중개법인으로 등록이 될까요? 안 되지. 자본금이 딸려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금이 5천 이상 되면서 플러스 동시에 여기 5개 중에 하나 들어가야 돼. 이렇게. 근데 꼭 상법상 회사 이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야 또. 중개법인 차릴 때 협동조합으로 중개법인을 차려도 되는 거예요. 이 협동조합은 상법에 나오는 회사가 아니에요. 이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요런 단체도 자본금이 얼마 이상이면 5천 이상이면 중개법인으로 등록을 시켜준다 이 뜻이에요. 이게 협동조합도 되는 거예요. 그럼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거요. 협동조합 중에는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이런 말을 쓰는 거죠. 이 말에서 오는 느낌이 뭐예요? 사회적이라고 했으니까. 같이 잘 살자 이런 느낌이에요. 사회적이라는 거. 사회적 기업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영리를 추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일반 국민들 사회에는 좋은 제품을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고용해서 조금 이렇게 그 사람들이 고용돼서 자기 밥벌이 할 수 있게끔 고용을 좀 튼튼하게 하고 그 뭐 여기서 뭐 이윤을 남기겠다 이 뜻이 아니고 좋은 거 제공하고 값싸게 제공하고 직원들이 그 일을 하면서 이제 월급 받아서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이걸 사회적 기업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그런 것처럼 여기 보면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건 같이 잘 살자가 되니까 이건 비영리 목적이에요. 그럼 비영리 목적이다 그러면 우리 중개업은 영리 활동이에요? 비영리 활동이에요? 비영리 활동이 아니라 영리 활동이잖아요. 이게 안 맞잖아요, 얘하고는. 얘하고는 피가 안 통해. 그래서 얘는 제외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게 포인트가 이게 포인트예요. 사회적 협동조합인데 자본금이 50억이야. 중개법인으로 등록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아무리 50억이라도 5천만 원 이상이라도 사회적 협동조합은 뭐예요? 제외. 그죠? 그래서 여기 4번째 조건이 요거죠. 요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상법상 회사가 뭐예요? 꼭 주식회사만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도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 아시면 돼요. 여러분 교재에서는 77페이지 보시게 되면 동그라미 니은번이죠. 상법상 회사이거나 그 다음에 협동조합 기본법 니은번요. 기본법상의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일 것. 네. 근데 가로 안에 보시면 협동조합은 될 수 있는데 어떤 협동조합은 제외?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가죠. 마지막으로 이제. 자, 마지막 5번 5번째 요건을 조금 이해하실게. 이거 가만히 보면 14조에 써져 있는 업무만을 할 목적으로 설립될 거 그랬잖아요. 이것이 좀 이해해야 돼. 14조는 아직 안 배웠어요. 근데 이거 보시면 법인이 중개업을 하고 싶어. 여기 있네.
중개업을 하려고 그러면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걸 목적으로 했을 때는 등록을 해야 중개업을 할 수 있어. 자, 근데 등록이 되면 중개법인이 돼요. 중개법인이 되면 14조에 나와 있는 업무, 14조에 써져 있는 업무가 총 7가지예요. 14조에 써져 있는 7가지 업무, 이거 아직 안 배웠다고 그랬잖아요. 그 7가지만 할 수 있어요. 나머지 못해. 그러니까 등록해서 중개법인이 되면 이것만 한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등록을 받아줄 때, 심사할 때 모든 법인은 왜 법인을 만드느냐? 설립 목적을 다 정하게 돼 있어요. 보통 정관에 나오죠. 우리는 뭐 하려고 법인을 만든다. 이게 나와요. 그 설립 목적은 한 가지가 될 수도 있고 5가지 될 수 있고 10가지가 될 수 있고 정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그 설립 목적 정한 게 등록을 시켜줄 때 어차피 중개법인이 되면 요 7가지밖에 못 할 거니까 여기 등록시켜주는 과정에서 심사를 한다 이 말입니다. 뭘 심사하냐면 설립 목적을 따져봐요. 그 설립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게 몇 가지라도 좋은데 그게 14조에 나오는 것들로만 이루어지면 등록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14조에 나와 있는 요 7가지 업무가 여러분 교재는 다음 페이지에 나와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재료의 심화 이렇게 나온 거 있잖아요. 어차피 이제 다음 주 정도나 이건 배우게 됩니다. 정식으로. 근데 7가지 업무가 뭐냐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 교재가 법조문을 그대로 옮겨놨기 때문에 7가지처럼 안 보이는데 일단 어디 보시냐면 그 박스 14조 박스에서 보면 둘째 줄 동그라미 1번의 둘째 줄 보면 박스 아닙니다. 지금 둘째 줄에 보면 중개업 및 다음 각호 이렇게 돼 있죠. 그 중개업에다 동그라미 치셔야 돼. 중개업. 요게 첫 번째 업무예요. 중개업. 동그라미를 치시라고. 그리고 1번부터 5번까지 업무가 나오니까 이제 여기까지 하면 이제 6가지 업무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 있어요, 여러분. 그 2번에 보면 뭐라고 써졌는데 동그라미 2번 첫 줄 가운데 정도 보시면 경매라고 된 거 있죠. 이 경매에다 동그라미 치시면 돼. 그러면 여기 경매 동그라미 친 것까지 해서 총 7개 업무예요. 그러면 중개법인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7가지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중개업이 하나 있고 5가지 업무가 있고 경매가 있고 그러죠. 합치면 총 몇 가지요? 7가지. 그러면 중개법인으로 등록이 되려면 설립 목적으로 정한 것이 다 14조에 나오는 것들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봐 칠판에 있는 거요. 중개업은 14조에 나온 업무에 들어갑니까? 방금 전에 동그라미 쳤죠, 지금. 들어가요. 자, 주택에 대한 분양 대행업은 14조에 나온 업무에 들어가냐고요. 몇 번이죠? 4번? 4번에 보면 상업용 건축물, 상가라고 생각하시면 돼. 주택에 뭐요? 분양 대행이다. 주택에 대한 분양 대행은 들어가네. 자, 부동산 컨설팅은 들어가냐 이 말입니다. 14조에 나와 있는 7가지 업무에 부동산 컨설팅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몇 번이에요? 2번입니다. 2번. 2번을 읽어보시면 부동산의 이용 나왔죠? 개발 또 하나 더 있는데 거래할지 말지에 대한 상담. 상담이 컨설팅인 겁니다. 영어로. 컨설팅 나왔죠 이거? 이게 뭐예요? 상담. 부동산에 대한 상담. 이렇게 돼요. 14조에 나온 법인 업무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패스 등록이 되죠? 이 뜻이에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자, 여기를 따져봐요. 자, 이 법인의 설립 목적이 이렇게 3가지. 근데 중개업이 있기 때문에 등록을 해야 돼. 등록이 될 건가 이 말이지. 이때 중개업은 14조에 나오는 업무 맞습니까? oui? 맞고.
주택에 대한 분양대행업도 14조에 나온 업무 맞죠? 아까 4번인가 있었죠? 얘는 동물미용업은 없지.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뭐예요? 등록이 안 되고 커트 이렇게 된다. 어차피 중개법인이 되면 7가지밖에 못할 거니까 이런 걸 갖고 있으면 등록을 안 시켜주겠다. 이 등록 신청 단계에서 심사에서 걸러낸다 이 말이에요. 그게 5번째 요건. 그럼 만약에 이 법인이 그래도 중개업을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설립 목적에서 이 빨간 걸 빼면 되죠. 응? 없애면 돼요. 그것 때문에 등록이 안 나는 거니까. 이걸 없애버리면 등록 대수가 있지. 그죠? 14조에 나온 게 7가지가 다 나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중에. 보통은 중개법인 차릴 때 보면 저희 같은 경우도 이 중개업하고 이런 것보다는 뭐 아까 봤던 거 있잖아요. 요거. 컨설팅 주로. 그래서 중개업, 저희 같은 경우는 4가지를 써놨구나. 중개업, 그 다음에 요 분양대행 써놓고, 그 다음에 컨설팅 써놓고, 관리대행. 그거까지 4개 써놨네. 그렇게 해서 법인 업무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벗어나는 게 한 가지로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복습 문제 중에 11번 있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이 있는데 그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로 등록할 수 있다. 임원 또는 사원의 뭐예요? 3분의 1 이상은 다 아실 건데 앞에 가보면 대표자 포함이에요? 제외예요? 제외. 맞았네 그러면요. 그 다음에 12번.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인 경우에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로 등록할 수 있다. 그랬는데 어때요? 안 되죠, 안 되죠. 사유협동조합은 제외. 그죠? 자, 여러분 교재는 어디를 펴두시냐면 이제 진도 나갈 건데 89페이지 가보시고 자, 이번에 배울 게 뭐냐면 결격사유라고 써져 있죠. 지금 우리가 뭘 배우고 있는 거냐면요. 이 중개업소를 차리려면, 그러니까 중개업을 하려면 중개업소를 차려야 되는데 그러면 등록이 돼야 되고 등록이 되려면 법이 요구하는 등록 기준이라고 얘기합니다만 등록 요건이에요, 요건. 이걸 받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오픈하고 등록되려면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돼요. 그 결격 사유를 볼 건데 결격 사유가 쉽게 말씀드리면 전과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그게 제일 쉬운 거예요. 결격자 아니고 등록 기준을 갖춰야 된다. 요 2가지 그러니까 이 장애물을 뛰어넘으면 이제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요걸 받고 이제 이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재는 89페이지부터 나와요. 그럼 이 결격사에 해당되면 이런 사람들은 중개업 시장에 참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창업을 못 해요. 그 다음에 자격증을 땄다고 해도 취직이 안 돼요. 취직이. 이런 사람들을 취직을 시킨 그 부동산님은 영업정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체 중개업 시장에 끼어들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지금 보는 요 결격사유자. 이게 12가지. 12명. 배제시키는 거예요. 왜냐? 손님 보호하려는 거예요.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 그 중에서 이제 하나씩 볼 거예요. 하나씩 보고 설명드리고 해당 부분을 밑줄 그을 텐데 밑줄 그을 게 별거 없어요.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갖다 다 읽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시험 포기해요. 여기 있는 부분, 특히 여기 있는 부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잘 없어요.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우는 내용 중에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 결격사유가 제일 어렵고요. 지난주에 뭐 이어서 공부했던 그 등록 기준 쉬워요, 그거. 결격사유 때문에 조금 수험생들이 조금 어려워해요. 왜냐? 이게 경험하지 못한 것이거든요. 첫 번째, 제한 능력자는 그래도 여러분 민법 시간에 좀 들어본 용어가 나와요. 미성년자예요. 미성년자가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소공이나 보조로 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가 자격증을 딸 수는 있나요? 딸 수는 있는데
일을 못한다 이겁니다. 이게 결격사예요. 그럼 미성년자는 어떤 사람을 미성년자라고 그래요? 뭘 가지고 따져요? 그냥 오로지 나이죠. 예? 뭐 키도 아니고 뭐 생긴 것도 아니고 오로지 나이죠. 나이 기준해 가지고 19살이 안 됐다 그러면 미성년자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참 이게 골치 아픈 게 우리는 저기 뭐냐 나이가 두 개로 쓰잖아. 하나는 뭐냐면 만 나이 치는 게 있고 우리가 병원에 입원하거나 이러면 막 만 나이로 나오죠. 그럼 젊어진 느낌? 갑자기 뭐 45인 줄 알았는데 거기는 43으로 적혀 있고 막 야단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만 나이로 쓰는 게 사실 맞는 것 같아요. 서양 나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 나이가.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뱃속에 있는 걸 쳐가지고 나오자마자 1살, 1년 지나면 2살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한국 나이.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번에 이제 옛날 몇 개월 전에 뉴스 나올 때 보면 내년부터는 한국 나이 없애고 만 나이로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꼭 올해 연말에 국회를 통과하길 바랍니다. 통과해야 1살 젊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올해 이제 40살이면 내년에도 뭐예요? 40을 한 번 더 살죠. 그 법이 통과되면. 네. 나이를 안 먹어. 이제 떡국 먹어도 나이를 안 먹는 해가 유일한 해가 이제 올해 내년 새해가 될 수 있죠. 여기 근데 병원도 그렇고 이 법에서는 전부 다 만 나이입니다, 이거. 우리 한국 나이가 아니고. 그래서 19세 미만 그러면 19살이 안 된 건데 그러면 가만히 생각하면 고3짜리 학생은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17, 18, 19잖아. 근데 이게 한국 나이잖아. 그러면 만 나이로 하면 거의 16, 17, 18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생까지는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뭐예요? 미성년자죠. 그럼 대학교 1학년 올라가면 이제 만 나이로 쳐서 19살이 되지. 19살. 한국 나이는 20살. 이게 두 가지로 쓰려니까 힘들어 죽겠어요. 머리 아파. 그러니까 만 나이로 이제 대학 1학년 되면 이제 만 19세 된 거예요. 그럼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은 성년자예요, 미성년자예요? 머리 아프지 이제. 아니 지금 대학교 1학년 학생이 만 나이로 딱 19세 되는 나이잖아, 해잖아요 지금. 그럼 성년자라고. 대학교 1학년 학생, 그렇지 생일 따져야지. 대학교 1학년 학생인데 생일이 10월 달이야. 미성년자야 아직 술집 가면 안 돼. 근데 이제 만약에 생일이 빨라 2월 달이야. 그러면 대학교 딱 입학하자마자 뭐요? 성년 이렇게 되는 거지. 생일 따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걸 물어본 게 아니고 이걸 물어본 거지. 대학교 1학년은 성년자도 있고 미성년자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다 떠나서 미성년자는 밑줄 하나 그어요. 19세 미만 이렇게 됐으니까 잠깐 미만 이렇게 됐으니까 19세는 요거요. 19세는 성년자예요, 미성년자예요? 이거 아니지. 19세 그러면 생일 지났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까는 대학교 1학년생을 물어봤으니까 나누는 거고, 요걸 물어봤어, 이번에. 19세 그럼 뭐예요? 성년자. 그러면 결격자가 아닌 거고. 19세 미만 그러면, 요건 다른 색깔 해보죠. 19세 미만이라고 나오면 뭐예요? 미성년자. 그래서 뭐예요? 결격자. 그러니까, 더 어려워져 버렸네. 18, 그러니까 만 나이로 18살까지는 미성년자. 19살부터는 뭐예요? 성년자. 그 얘기를 길게 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교재에서 90페이지 보시게 되면, 네모 2번에, 가로 1번에 첫 줄 보시면요. 미성년자라 하면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거기만 딱 밑줄 그으셔요. 지금 단계에서. 나머지는 놔두셔야 돼, 그대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칠판 보세요. 피한정 우견인, 피성년 우견인 요걸 민법 시간에서 배우셨죠? 안 배우셨어요? 여기 보면 후견인이란 말이 있잖아요. 후견인은 뒤에서 돌봐주는 사람이에요. 주는 사람. 근데 앞자가 피자가 있으면요. 돌봄을 당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후견인은 돌봐주는 사람이고 피후견인은 돌봄을 당하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지금 다른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을 봐주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그걸 피후견인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후견인은 정신이 있는 거고 피후견인이 좀 판단 능력이 없거나 좀 부족하기 때문에 누가 뒤를 봐주냐. 뒤를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를 누가 돌봐주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불러. 예? 그런데 여기 보면 피한정 우연인과 피성렬 우연 이렇게 있는데 정도 차이에요. 피한정 우연은 제정신일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피성렬 우연은 제정신일 때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 정도 차이예요. 그래서 치매 노인분은 어디에 해당될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치매 노인분이에요. 둘 다 해당돼요. 치매 노인분이 이런 상태일 때는 이거고요. 치매 노인분인데 가만히 보면 어쩔 때는 멀쩡하시다가 또 간간히 그러시는 분이 계셔. 그때는 이거예요. 네. 그래서 피한정 우연으로 된 사람은 대표적인 사람이 옛날에 보면 그 롯데그룹의 신격호 회장이 그랬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휠체어 타고 법원에 갔어요. 돌아가셨는데 그때 막 90 넘고 막 그러셨잖아. 그래서 그때 막 한마디 한마디가 자식들이 막 한마디 자식들이 벌벌 떨었잖아. 작은 놈한테 다 줄 거야. 막 그러니까 큰아들은 막 뭔 소리야 막 이렇게 되고. 그래서 아버지의 입을 막기 위해서 법원에 끌고 간 거예요. 예? 뭐 이게 어르신이니까 뭐 요양보원 뭐 보내고 잘 돌봐드리겠다고 간 게 아니고 아버님이 한 소리가 효력이 없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은 뭐 다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재산이 있는 분들은 이거 해요. 그러니까 잘 없어요.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 누가 이렇게까지 해. 만약에 혹시 치매 걸리셨다 그러면 뭐 요양보호소 뭐 이런데 요양원 이렇게 하지 뭐 법정에 끌고 가가지고 앞으로 우리 아버님 뭔 얘기 하는 건 다 효력이 없어요.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그건 이제 재산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옛날에 대학 졸업할 때 말이에요. 4년 내내 이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때는 용어가 틀렸지만. 그때 4학년 2학기 때 거기 뭐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우리 교수님이 그때 얘기하는 거야. 야, 우리나라에 요 한 명도 없다 그러더라고. 4년 동안 가르쳐 놓고는. 법조문에 있으니까 가르쳐 놓겠지. 근데 하나도 없다 그래. 그게 이제 언제냐면 90년대 중반 정도예요. 그러면 1990년도 그때까지는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역사가 오래되지 않아요. 법조문에 있지만. 예. 지금도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알 거야 아마. 그럼 누가 이걸 만들어주냐면 판사. 어? 판사가 이 사람 돌봐줘야 되겠는 걸 후견, 개시, 결정이라고 그래. 결정. 후견, 개시 그러면 어때? 그때부터는 뭐예요? 이 사람이 뭘 얘기를 해도 효력이 하나도 없어. 후견, 개시 이렇게. 근데 만약에 그 상황이 종료돼가지고 이제 후견 종료 결정을 하면 그때는 어떻게?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전부 다 판사가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치매 노인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정도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는데 요거 그대로만 나와요. 이렇게. 피한정 우연인, 피성렬 우연인은 결격치합니까? 치매 노인분? 네. 끝이요, 끝. 뭘 더 공부하려고 그래. 그게 그것도 잘 나오지 않지만 나오면 그 한 줄이야, 한 줄. 그러니까 여러분 교재에서는 90페이지 가로 2번 보세요, 밑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피한정 우연인. 끝이라니까 밑에 거 읽으시면 안 된다고 그러시면 잘못하면 피한정 후견인이 될 수 있어요. 아무 소용없는 얘기고 그 나오지도 않아요 그거. 자 오른쪽에 가시면 바로 3번에 피성렬 후견인 제목 보시고 정도가 좀 심하다고 보시면 돼요. 전부 다 누가 만들어준다고요? 판사. 그러니까 판사 앞으로 끌고 가는 거라고 이 치매 노인분을 휠체어에 태워서 지금 저 요양원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법원 가는 거 법원 이게. 자 그다음에 파산. 또 파산 하면 또 우리가 또 할 말이 많지. 파산은 이거 보면 여기까지 하고 쉬어봐요. 파산이 뭐예요? 깡통찬 사람이야. 그죠? 지금 이게 지금 나라 경제가 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심상치 않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파산 신청을 넣었다고 나오잖아요. 파산 신청을 넣었다는 얘기는 빚이 너무 많아서 빚 갚다 죽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못 갚겠다고 지금 손 드는 거예요. 나 못 갚아. 배째 이거예요 이거. 이게 파산 신청이요.
그래서 판사가 또 받아주면 파산자가 돼서 빚 안 갚아 이 사람 이제. 이 사람 빚이 10억이었다고 해봐. 근데 파산 신청을 넣으니까 판사가 파산 선고 때려줘서 그러면 일단 액면으로 봤을 때 겉으로 보기에는 10억짜리 로또야. 일단은 빚 안 갚아도 된다니까 그러네. 이게 파산제도예요. 이 사람을 갖다 빚 갚도록 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빚을 그래도 야 너가 지금 빚인데 빚 갚아라. 죽기 전에 갚아야지. 뭐 이렇게 하면 이 사람 어떻게 해요? 자살하지. 못 갚지. 자살 아니면 칼을 들고 나서죠. 강도예요, 강도. 우리가 이제 이런 범죄 통계 같은 거 보면 불경기죠. 경계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범죄, 특히 이런 재물에 대한 범죄, 절도, 강도 이런 게 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이러지 못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근본적 출발점은 이 사람이 이렇게 빚을 많이 졌잖아요. 빚을 많이 진 거, 요 사람 책임이죠, 일단은. 사회나 국가는 책임이 없을까요? 사회나 국가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 인식을 하셔야 돼. 왜냐하면 나라 경제가 좋죠. 그러면 이렇게 빚져가지고 파산 신청하고 나왔는 사람이, 그러니까 손들어버린 사람이 적고요. 나라 경제가 좋으면, 안 좋으면 이런 사람이 들어요. 그건 이 사람 개인만의 책임이 아닐 수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선진국은 옛날부터 파산 제도가 있었고 이게 좋은 제도인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사회적으로 봤을 때 위해 요인을 제거하는 거고, 이 사람 살리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쁜 제도가 아니고 좋은 제도인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뭐든지 이제 또 창조적인 또 그런 활동을 많이 하잖아. 빚이 많은데 요걸 이용해서 빚을 갖다가 안 갚고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있죠. 그런 사람들이 어느 사회나 있는데 한국 사회는 더 심할 거야 아마. 그러니까 그런 것은 법을 제대로 만들고 그 다음에 파산 선고를 내려줄 때, 파산 신청했을 때 내려줄 때 판사들이 좀 꼼꼼히 따져가지고 술만 먹지 말고 꼼꼼히 따져가지고 이게 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서 일반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 이렇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야 이 제도가 필요한 제도긴 한데 잘 운영이 돼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거지. 필요하다고 만들어놨는데 전부 다 악용되면 이게 뭐예요? 사람들이 불만이 많을 거 아니에요? 우리 일반인들은 이게 불만이 있을까 없을까 모르겠네. 저도 좀 불만이 있는데. 자, 어쨌든 그래. 이게 파산제도. 이 사람은, 그러니까 장점이 뭐냐면, 손들어버려서 빚 안 갚아도 돼요. 응? 빚이 10억이면 10억 로또라니까 그러네. 근데 로또만이 아닌 게, 이 사람은 파산 선고 받으면 그날 하루 좋아요. 잔치해야 돼, 사실은. 근데, 마이너스 엄청 많아. 가질 수 있는 직업이 거의 없어요. 군공무원 팔아야 돼요. 막노동 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전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길게는 10년 정도 그래야 돼. 10년 지나면 자동으로 복권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 아닌 인생을 10년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못 갖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다시 또 복권될 수 있어요. 권리를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복권되면 정상이 돼요. 그 기간을 보면 길게 걸리면 한 10년 걸릴 수 있어요. 이게 파산자. 빚이 많아서. 결국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기 보면 중개업 시장에서 일을 못한다. 이것도 직업을 못 가진다는 것도 이것도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아까 이제 이 제도에 대해서 좀 잘 운영하라 이게 필요성을 느끼는 게 회생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회생은 이 사람도 빚이 많은 건데 이 사람은 빚을 갚습니다. 그러니까 회생 개시 결정을 받으면 이 사람은 빚을 갚는데 채무 조정을 해서 깎아서 한 절반 정도 깎아요. 그래서 갚도록 합니다. 그리고 단시간 내에 갚으라면 못 갚잖아요. 그래서 5년 이런 식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나눠서 갚도록 합니다. 그리고 정상인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회사 다니고 뭐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빚이 자기 월급이 나오면 월급 중에 한 절반 정도가 그 통장으로 들어가서 그 채권자한테 가게 돼 있어. 매달 그렇게. 그러면 생활하기 굉장히 힘들겠죠. 쪼들리겠죠. 엄청 힘들 거예요. 봉급 절반 정도가 뚝 떨어져 나가면. 근데
이 사람들이 봉급 절반 정도를 뚝 떨어져 이렇게 나가가지고 채권자인 저한테 갚는 것을 못 봤어요. 저도 한 몇천만 원은 떼었거든요. 달라고 해서. 그러니까 법원에서 회생, 그 사람한테 회생 개시 결정해서 다달이 얼마씩, 쥐꼬리만큼에 뭐 10 얼마씩 들어오는데 그것도. 그래서 그 절반 잘린 데다가 그거 10 얼마씩 준다고 그러는 거야. 그거라도 들어오면 그래도 뭐야. 그렇지, 밥이라도 사 먹으려고 그랬더니 안 들어와요. 그리고 그 월급은 어떻게 받겠어요? 그 사람 이름을 안 받겠지? 그럼 난 돈 없다 이렇게 하는 거지 이제. 네? 그래서 회생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압니다. 당해봐서. 그런데 회생 개시 결정을 받은 사람은 결격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요. 아니요. 이 사람은 정상인이에요. 정상인. 파산자는요? 이 사람 결격자예요. 일하게 하면 안 되는 것이지. 예? 둘 구별해야 돼요. 교재에서는 91페이지 보면 가로 4번에 보면 파산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목만 밑줄 그으시면 돼요. 파산자는 결격자입니다. 복권 안 된 사람. 그런데 동그라미 3번 보세요. 둘째 줄 보세요. 개인 회생을 신청한 자이거나 이렇게 돼 있죠. 그 밑줄. 금융기관으로부터 낙인을 받은 신용불량자라 하더라도 신용불량자도 있을 수 있잖아요. 신용불량자는 어떤 법적 개념이 아니고 금융기관의 블랙리스트예요. 자, 신용불량자라 하더라도 이 법사의 결격사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까지. 자, 쉬겠습니다.